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반대 의견. 2. KF21 전용입니다. 3. 다시 한번 한국이 이겼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창 건설이 진행 중민 울릉공항을 두고 하는 말들인데요. 공항 활주로의 길이를 크게 늘려 대형 군용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독도를 지키는 최일선 기지로 삼자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활주로를 늘리는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엄체호를 건설하고 적절한 정비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공군기지를 방어할 최소한의 경비대와 방공부대, 방공부대가 사용할 방공 레이더와 지대공 포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울릉공항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울릉공항을 요새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예 현무미사일을 배치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울릉도에 현무를 깔면 일본의 4개 호위대군이 배치된 모든 해군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으므로 적은 군사력으로도 일본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많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군용기입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공항을 정말 요새화하더라도 사용할 전투기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1200m이며 이를 늘려봐야 1500m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로는 웬만한 군용기는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대 무장 탑재량을 꽉 채운 완전 무장 상태에서는 고작 1.2에서 1.5km에서 이륙할 수 있는 항공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로 인해 이런 판세가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KF-21 보람의 덕분인데요. 지난 7월 19일 KF-21 보람에는 여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겨우 수백 M 지상활주 후 이륙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심지어 실제 미사일과 무게가 똑같은 더미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이들이 KF-21 보람이라면 울릉공항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KF-21 보람회를 가져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에서 수차례 주장했던 KF-21이라면 울릉공항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면 같은 전투기가 아닐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울릉공항을 요새화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거의 70년 동안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초계기 도발 역시 독도 인근에서 일어난 도발이며 최근 일본 수상 기시다 역시 지지율이 떨어지자 독도부터 들먹였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갖는다는 주장이 담긴 2022 반미백서를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와 이를 보조할 항공자위대가 독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한국을 압도하니 무슨 말을 해도 덤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독도를 자신들 정치도구로 자기 입맛대로 꺼내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군보다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동해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의 전력은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일본 제3호위대군에 비해 전력이 크게 모자랍니다. 1함대는 두 척의 광개토 대왕급 부축함을 중심으로 울산급 1척, 민천급 1척, 대구급 2척, 포원급 3척 등 총 9척의 대형 전투함을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이 중 울산급 1척과 포항급 3척은 개함 방공이 불가능하고 타격력도 거의 없는 구식함입니다.
북한의 통통배를 상대한다면 몰라도 일본 해자대를 상대로는 사실상 한국 해군이 제대로 싸워보기 전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광개토 대왕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 초계기 도발 사건 당시 예인 소나와 레이더 등 여러 장비가 노후화로 사실상 장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폭적인 개량이 이뤄졌지만 대구급 호위함보다 크기가 작은 무늬만 구축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독도에 동원할 수 있는 대형함 9척 중 6척만이 실제 전력이며 그중 일본과 대등한 전력이 4척입니다. 반면 우리 일함대의 상대인 일본 해자대는 아주 강력합니다. 만재 19,000톤급 휴가급 헬기모 함을 주축으로 공고급, 아타고급 이지스함 각 한 척과 5척의 구축함으로 이뤄진 강력한 대형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호위 대군이 주둔 중인 마이즈로 지방대 소속 구축함 3척을 더하면 독도 방면으로 총 11척의 대형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와 가까운 오키에 군 수송기와 전폭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오키공항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독도를 공격한다면 우리 일함대만으로 독도를 사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인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성능이 무수한 FFX-3, FFX-4를 연달아 건조 및 배치해 해역 함대를 강화하는 한편 초계기 도발 같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본의 침략 의지를 깰 수는 없습니다. 일본 역시 모가미급을 생산해 지방대의 구형함정을 교체하는 등 전력 강화가 한창인데다 앞서 말씀드린 오키공항을 이용해 공중우세를 확실히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등장한 해법이 바로 울릉공항의 요새화입니다. 한창건설이 진행 중민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1200m에서 1500m로 늘린 뒤 전투기 12에서 16대로 편성된 비행대대를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행대대급 부대를 울릉도에 배치할 수 있다면 전투기의 종류에 따라 동해에서는 한일 간 군사력 격차를 단숨에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활주로가 문제입니다. 1200m 활주로는 현재 국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들이 작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최대 탑재량보다 적은 양의 무장만 탑재하고 이륙하거나 비상 착륙하는 것 이상의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만약 울릉공항에서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현재로서는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F-35B 외에는 쓰기 어렵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를 300m 더 늘려 적어도 전투기만이라도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현재 건설이 한창민 울릉공항의 모습입니다. 터미널과 각종 부대시설은 산을 깎아 건설하고 활주로는 바다를 매립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공사가 그야말로 난공사입니다. 이는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특히 활주로의 경우 항공기가 오고 가도 집안이 가라앉지 않도록 특수한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케이슨입니다. 케이슨은 활주로의 하중을 견디고 지탱해 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포항에서 제작되어 플로팅 도크를 통해 운송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무턱대고 활주로를 늘리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활주로를 늘려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이착륙은 고도와 속도에 영향이 큽니다. 일례로 중무장한 전투기가 이륙하려면 가속 시간이 길어져 이륙에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가속이 좋다고
빠르게 이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 무장한 전투기가 급가속으로 이륙을 하려고 기술을 너무 높게 들면 바람의 저항이 커져 전투기가 속도를 잃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착륙할 때는 착륙 거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투로 파손된 전투기가 비상 착륙을 하려면 활주로가 상당히 길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군이 운용 중인 군용기들로는 300m나 활주로를 더 늘려도 제대로 작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에서 보라매는 불과 700m 주행 후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조종사가 당황했을 정도로 매우 부드러운 이륙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반음각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설계 덕분에 빠른 가속 후 급상승이 가능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보라매라면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충분히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륙 한계와 해수로 인한 기체 부식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KF-21N입니다. 지난 12월 15일 KF-21 제작사인 카이의 류광수 부사장은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을 봤는데 KF-21 함재 기용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착륙 장면을 유심히 봤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카이에서는 KF-21N을 사업 로드맵에 여러 차례 올려놨습니다. 정부가 허락만 한다면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KF-21N이라면 울릉공항은 물론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백령공항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렬비열도 공항 등에도 고정익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항모까지 더해진다면 해상 분쟁 시 빠르게 스크램블이 가능합니다. 즉 명령만 떨어지면 긴급 발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상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의 규모입니다. 지난 12월 9일 크림반도 사키시 노보페드로우카 공군기지가 단 2발의 단거리 탄도탄에 괴멸됐습니다. 탄약고와 지휘시설, 그리고 항공기들을 편하게 운용하겠다고 한 곳에 모아뒀다가 탄약고 유폭에 휩쓸린 것인데요. 폭발한 탄약고로부터 무려 1km 바깥에 있던 항공기까지 모두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울릉공항은 활주로를 300m 연장해도 길이가 2km가 넘지 않는 작은 공항입니다. 당면이 전투기를 보관할 경납고와 폭탄을 저장할 탄약고, 정비창을 건설하려면 아무래도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 몰아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 한 방에 무력화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용 투자를 좀 더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 후방의 산인데요. 현재 울릉공항 계획에서 해당 방면에는 주차장과 울릉도 시내로 이어지는 터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탄약고를 집어넣고 공항 남쪽에 전투기를 사용할 엄체호와 정비창을 건설한다면 최대 16대 정도의 고정익기는 충분히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공항 북쪽 고지대에 천국-2, LSM 등으로 구성된 방공부대를 설치하면 공항은 물론 독도 영공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독도 방어 유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현무다시오라고 공개된 사거리 600km의 6톤 탄두로 구성된 포대를 1에서 2개 포대 정도만 울릉도에 배치하면 엄청난 억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유사시 남하을 중국군을 타격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의 호위대군의 모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쪽 일본에 대한 억지력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사거리 600km면 독도를 직접 포위할 수 있는 일본의 3호위대군이 위치한 마이즈루뿐 아니라 사세보의 2호위대군, 고래의 4호위대군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릉공항을 요새화하면
일본의 그 잘난 해자대가 감히 우리 바다에 접근조차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울릉공항을 완전히 요새화할 수 있다면 지긋지긋한 일본과의 독도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요새를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벌어진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5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는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며칠 전에는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45년 만에 총격이 발생한 데 이어 중국 관영 언론이 전쟁 준비도 돼 있다고 위협하면서 양국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대립은 6탄전에 이어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다음은 중화기 교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양국이 국경 분쟁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탱크까지 배치해 탱크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라다크 지역은 탱크를 운용하기는 좋지 않은 환경인데요.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이 험준해 탱크의 기동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산소 농도가 낮아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보병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 배치한 경전차는 2019년에 등장한 최신 15식 경전차로 중량 50톤급 주력 전차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티베트 고원 지대나 중국 남부 베트남 국경 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중량 35톤급의 경전차입니다. 15식 경전차는 차체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자동 장전 장치 채택을 통해 승조원을 3명으로 줄이고 포탑의 높이와 폭도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차체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며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에는 착탈이 가능한 폭발식 반응 장갑이 적용됐습니다. 이 정도 방어력이라면 서방 측 보병 전투 장갑차의 40mm급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화력 역시 준수한데요. 중국은 15식 경전차의 주포로 105mm 규격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주포는 날개 안정식 철갑탄 앱즈를 사격했을 때 2km 거리에서 균 지라병강판 300mm급 대전차고 폭탄 히트를 사격했을 때 거리 관계없이 유효사거리 내에서 400mm급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인도군의 T-72급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15식은 필요할 경우 주포에서 발사되는 GP-4 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쓸 수 있는데요. 사거리는 5km, 관통력은 600mm급입니다. 이는 재원상으로 인도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공격력입니다. 또한 한국의 K1이나 K2 투전차처럼 유기압 서스펜션을 채택해 차대의 높낮이를 조절해 5도 내외의 추가적인 전차포 방열 각도도 얻을 수 있어 산악 지형 등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국 15식 경전차는 고시대 작전에 대응해 파워팩에 기존의 터보 장치에 직렬로 연결되는 추가터 빈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AV5.0HB 엔진은 평시 88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지만 추가 터빈을 가동하면 1000마력 이상으로 출력이 상승해 고산지 대나 험지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의 인도는 최신 전투기를 배치함과 동시에 평균 고도가 3,600m이나 되는 라다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전차를 긴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형 경전차 도입 사업을 발표하고 긴급 예산까지 편성한 인도 육군은 신형 경전차의 핵심 조건으로 공수와 화력 그리고 즉각 조달을 꼽았는데요. C-17A나 IL-76 같은 수송기로 공중수송이 가능하고 적 전차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도 갖춰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이미 생산 중이거나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경전차가 시급한 인도군의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수입한 K9 기반형 경전차입니다. 지난 7월 27일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도르디가 K9 자주포 기반 경전차 개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 육군은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서 중국의 자주포를 뭉개버린 K9 자주포를 상당히 신뢰하는데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비해 K9 자주포의 3000m 이상의 고산 지역 기동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K9 자주포에 장착된 1000마력급의 MT881 파워팩과 기동체계가 고산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르디는 근본적인의 결책으로 15식경 전차와 제대로 맞설 수 있는 K9 기반형 경전차를 제안한 것이죠. 인도는 신뢰성이 입증된 K9 자주포의 차대에 벨기에 시미사가 개발한 C3105 포탑을 결합해 신뢰성이 우수한 전투 중량 35톤급의 경전차를 급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3105 포탑은 전체 중량이 4.5톤에 불과하지만 나토 표준 77 전차 포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105mm 고압 저반동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된 105mm 포의 부항각은 플러스 42도-10도이며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차장과 포수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국에 따라 다양한 사격지 체계를 장착할 수 있으며 포탑 자동장전 장치에는 12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즉, 화력면에서는 중국 15식 경전차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K9 자주포 차대는 10m 거리 안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 파편 방어를 위하여 두께 19mm의 고경도 철판을 갖추고 있어 14.5mm 철갑탄 방어까지 가능합니다. 인도 육군의 두 번째 대안은 경전차를 직접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경전차는 러시아제 스프루트 2S25M 스프롯 SD인데요. 인도가 스프루트를 1순위로 점찍은 이유는 공수와 화력 때문입니다. 프루트는 러시아가 공수군용으로 개발한 무기로 수송기에 싣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공수 능력을 갖췄습니다. 러시아군의 설명대로라면 이 경전차를 통해 인도는 고원지대 어디라도 수송기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전차가 생기는 것이죠. 스프루트는 전투 중량이 18톤에 불과하지만 주포는 인도군 주력 전차인 T-90에 탑재되는 2A46의 반동을 줄인 2A75, 125mm 활강포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스프루트는 중국도 1990년대에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무기로 약점인 많습니다. 이 경전차는 낙하산으로 직접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빼면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화력도 사실 장점으로 볼 수 없는데요. 18톤에 불과한 차체는 125mm의 엄청난 반동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정밀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스프루트는 주포 사격 전 차량을 정차하고 서스펜션을 최대로 내려 지면에 바짝 밀착시킨 뒤 사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시즈모드 탱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렇게 사격하지 않으면 포신이 흔들려 명중률이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서스펜션을 지면에 밀착시켜 사격을 하려 하면 사격을 준비하는 수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죠. 또한 경량화를 위해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장갑재는 중기관총에 관통될 정도입니다. 이런 전차가 전장 한복판에서 사격을 위해 몇 초간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즈모드 하는 동안 파괴되는 탱크를 쉽게 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인도군 내부에서는 중국의 15식 전차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경전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보로는 한국 한화 디펜스의 K21-105경 전차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화 디펜스의 K21-105는 시미사가 개발한 105mm C3105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K9 경전차화에 사용되는 포탑과 같은 포탑이죠. 사실 경전차용 포탑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5mm 주포는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105mm 전차 포탄 및 나토 표준 L7 전차 포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42도의 포신 고각으로 최대 사거리 15km의 곡사 화력 지원도 가능합니다. 포구 초속은 K274 신형 날개 안정 분리 혈갑탄 앱지탄을 사격할 경우 1.56km로 2km 거리에서 510mm의 균치라 병강할 HA 장갑을 관통하며 전차 포탄뿐 아니라 포 발사 대전 차미사일 걸론치트 액도 발사 가능한데, 이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5km 장갑, 관통력은 RHA 기준 550mm입니다. 또한 포탑이 4.5톤의 경량이므로 K-21 차체의 연소도 보병 전투장갑차와 동일한 25톤의 전투 중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동 장전 기능으로 탄약수가 필요 없어서 조종수 포함 대당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동간 사격과 포수 조준경 단차장 파노라마 조준경을 연동한 헌터킬러 기능, 도하 및 수상 사격 능력 등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동일한 제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준수한 수준으로 S2 유리 섬유와 AI203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복합재의 장갑재를 사용해 전면 방어력은 BMP-3의 30mm 기관포인 앱주탄을 1km 거리 밖에서 방어한다고 합니다.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국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K9 자주포 기반형 경전차 개발을 결정한다 해도 현재 라이센스 생산 중인 K9의 경우 한국에서 공급한 부품을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이익이 많은 편입니다. 인도는 18개월 안에 3대의 시제 경전차를 급조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 혼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특히나 105mm C3105 포탑은 기존 K9 자주포 포탑과 비교해 아주 가볍고 반동도 약하므로 포탑에 맞추어 개발된 기동차대 전체에 대한 대규모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말이 K9 기반이지 K9 부품을 활용해 신형 경전차 차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를 설계한 한화테크원 기술진들이 LT 쪽 기술 인력으로 참가해 K9 개조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K9 기반 경전차가 개발되면 구성체계 중의 상당수는 한국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성이 필요한 차대용 고경도 강판부터 시작해 흐수유 유기압 현수장치와 궤도, 심지어 장착된 MT-881 엔진마저도 독일제가 아니라 국내 STS 엔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동부품을 국산화할 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핵심 기동부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인도의 K9 기반 경전차 사업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사업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인도 모디 총리가 극찬한 K9 자주포 면허 생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무기에 대한 인도군의 인식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과 같은 무기체계 자체의 재원은 물론 납비 일정 등 인도군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충족하는 조건은 K21-105뿐입니다. 인도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인도-중국 국경 지역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경전차 15식과 한국의 무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의 뜨거운 맛을 본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